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강의로 수분 지력 증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분 지력 증강제나 건조 지력 증강제와 관련된 결합으로는 코밸런트 반디인 공유 결합, 이것이 수분 지력 증강제랑 관련이 있는 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조 지력 증강제는 주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이 많이 생기면은 건조 지력이 증강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결합은 수분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증기나 아니면 물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이 깨지고 섬유와 물 사이의 수소 결합이 되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섬유와 섬유 사이에 공유 결합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수소 결합과 다르게 수증기나 물이 놓이더라도 이 결합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수분 상태에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건조 지력 증강제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입체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수소 결합을 못하는 부분에 수소 결합을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강도가 향상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물이나 수증기에 의해서 젖게 되면은 그때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이 깨지면서 그때 유도된 건조 지력 증강제에 의해서 유도된, 아니면 섬유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 결합들이 제거가 되고 일부가 제거되고 그러면은 강도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분 지력 증강제를 첨가합니다. 일반적인 수분 지력 증강제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이고, 그래서 건조했을 때도 건조가 아니라 수분 조건에서도 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 지력 증강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또 다른 웨덴 케미스트리에서 어떤 수분 지력 증강제로부터 오는 웨덴 케미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수분 지력 증강제는 어떤 화합물을 첨가를 하고 어떤 경화 과정을 통해서 경화가 되고 어떻게 강도를 발현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종이의 가장 기본적인 강도의 요인은 수소 결합입니다. 하지만 수증기나 물에 의해서 이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이 깨질 때 그 강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분 지력 증강제는 수증기나 물에 의해서 섬유와 섬유 사이에 이런 것들이 끼더라도 공유 결합을 만들어서 그런 결합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수분 지력 증강제 처리된 종이의 기준은 물에 세츄레이트돼, 물에 충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도가 건조되었을 때의 강도의 15%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건조되었을 때의 종이 강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물에 젖어 있는 종이의 강도가 15 이상이면 되면 이것은 수분 지력 증강 처리된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이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습도나 물에 노출이 되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영구히 공유 결합이 깨지지 않는 공유 결합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 웨스트랭스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게 있고, 공유 결합과 유사한 결합을 만들었지만 이게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는 결합을 만들어서 물이 가수분해를 하기 전까지만 결합력을 갖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결합력을 잃게 만드는 템포러리 웨스트랭스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그 첨가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캐미라라는 약품 회사의 그 자료를 가지고 템포러리 웨스트랭스 애디티브에 대한 부분도 첨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테이블 9.1번에서는 어떤 등급의 종이들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강도를 요구하는지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퍼 타월이나 우리가 젖어 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용도의 종이들은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물기를 닦아내는데 화장지처럼 퍼져버리면 닦아내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나쁠 겁니다. 또는 포장 용지들인데 수분이나 수증기나 비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런 물에 노출됐을 때 강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15% 건조 기준으로 15% 이하를 갖게 되면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종이들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시멘트 푸대를 다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에 습도가 높은 계절이 있고 습도가 낮은 계절이 있죠. 이렇게 그 백페이퍼를 종이로 만들었는데 일부 불량품의 경우에는 습도가 높은 여름 장마철에 이 종이가 약해지니까 터져가지고 시멘트들이 밖으로 막 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계절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습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이 포장 용기가 터지지 않고 잘 보관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수분 지력 증강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쌓아두는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넣어가지고 코로게이트 박스에다 쌓아두는데 이게 수분 지력이 약해지면은 습도가 높은 때는 박스가 견디질 못하고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지력 증강 처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습도가 높더라도 박스가 무너지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등급은 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수요가 뚝 떨어졌지만 사진을 인화할 때 인화지는 그 인화 잉크와 닿게 되는데 만약에 종이 강도가 약해가지고 종이가 변형이 된다면은 이상한 모양의 사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화용지도 이런 그 수용성 잉크에 견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퍼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또 한 등급은 화학 실험에 사용하는 여과지입니다. 여과지를 사용해서 여과를 하는데 여과지가 찢어져 버리면은 밑으로 다 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물과 고체 성분들이 섞여 있는 물과 진흙을 여과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물이 닿았을 때 찢어져 버리면 밑으로 다 진흙이 셀 텐데 어느 정도 수분지력 처리된 그 여과지들은 물만 여과가 되고 나머지 진흙 성분들은 위에 여과돼서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른 등급의 종이로는 우유나 그 주스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카톤백 종이들은 내수성이 꽤 커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박스가 찢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이 지도용지도 내수 처리가 돼야 됩니다. 뭐 지금은 많이 용도가 떨어졌지만 등산을 하거나 할 때 그 산악 지형의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몸속에 넣어 가지고 갔는데 땀이 나고 해가지고 그 종이의 강도가 약해지고 찢어져 버리면은 지도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산악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지도들은 어느 정도 강한 그런 그 내수스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습기가 차거나 땀이 나더라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도 내수스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한 35년, 40년 전에 주머니에 돈을 넣은 상태로 엄마가 빨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빨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물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죠. 요즘은 여러분들 지폐를 넣고 세탁기에 돌려도 어떻게 될까요? 요즘 지폐는 이런 그 수변지력 증강 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약간의 울퉁불퉁 쭈그러드는 정도의 변형은 있지만 종이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폐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변지력 증강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에 닿더라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결합을 더 강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결합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기존의 결합을 보호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물에 둔감한 그런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공유결합, 코밸런트 반드를 만드는 거죠. 물에 민감한 결합은 어떤 게 있어요? 물에 민감한 결합은 수소결합이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섬유 네트워크 구조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변지력 증강제는 경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변지력 증강제를 첨가했다고 해서 이 섬유와 수변지력 증강제 사이에 공유결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화 단계에서 섬유와 수변지력 증강제 사이에 공유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화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수변지력 증강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초지 조건에서가 아니라 건조기를 돌아가는 동안 아니면 캘린더링을 하는 동안 아니면 종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롤에 말아두는데 롤에 말아두었을 때 그 롤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롤에서 보관되는 동안에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수변지력 증강 수지는 스웰링이 되거나 섬유가 물에 의해서 디스럽션, 파괴, 그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이 파괴되더라도 이 고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합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공유결합.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지 않는 공유결합을 만들면 됩니다. 가수분해되지 않는 공유결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섬유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수변지력 증강제가 양이온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류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쵸, 섬유에 잘 달라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초지 조건이 물을 매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에 녹거나 물에 잘 분산이 돼야지 섬유에 골고루 퍼져 있을 거예요. 한쪽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는 부분만 수변지력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물이 섬유를 스웰링 시키더라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공유결합을 만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열, 경화성 수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수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들은 우레아 포르말데하이드 수지입니다. 요소 수지.
이런 요소 수지나 뒤에서 언급될 멜라민 수지는 목재를 가지고 파티클 보드를 만들거나 합판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되는 수지들입니다. 목재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 요소 수지의 경우에는 내수성에 따라서 내장용 제품과 외장용 제품으로 나누는데, 합판을 만들 경우, 수지를 써서 단판 사이에 수지를 바르고 합판을 만들 경우 요소 수지는 내장용에 해당됩니다. 내장용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에 닿지 않아야 되는 거. 외장용 합판은 비가 오거나 물에 닿더라도 그 결합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소 수지는 물에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장용 합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합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표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약 100도 정도의 물에 넣고 합판을 만들 것을 끓여가지고 이 결합이 끊어져서 박리가 일어나면은 내수성이 없는 것이고, 박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내수성을 있는 것으로 판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가지고, 수변지력 증강된 종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종이를 끓일 경우까지 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물을 흘렸을 때 닦거나, 미국의 광고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페이퍼 타월을 가지고 과일 같은 걸 씻은 다음에 물을 빠지게 하는 데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을 씻을 때 끓는 물에다 씻는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온의 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요소 수지를 가지고 상온에다 넣고 물에 담가두더라도 박리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에 굉장히 약한 수지이지만은 종이를 만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틸로 우레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구조들이 크로스 링킹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뒤에서 우레아 구조와 포름알데하이드 구조를 보여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메틸로 우로를 만들고, 메틸로 우로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수변 지력 증강 처리가 발생을 하는지는 뒤에 자세한 화학 구조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런 요소 포름알린 수지는 어떤 상태에서 잘 되는가 하면 산성 조건에서 경화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성 초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설명드리지만 보류 향상제로 사용하는 것은 알럼이 사용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0.5에서 3% 정도만 수지를 사용하여도 어떤 웨스트렌스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5도에서 104도 정도에서 5분 내지 15분 정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처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종이의 건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종이의 마지막 건조 단계는 104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건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를 건조한 다음에 감아서 보관을 했죠. 와인딩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롤 안의 온도가 또 높습니다.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롤 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종이를 보관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경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요소 구조와 포름알데하이드 구조입니다. 어려운 화학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은 전자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일기, 여기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산소에 많고 수소에 부족하고, 포름알데하이드 마찬가지,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화학 반응을 하는가 하면 이쪽에
전자가 풍부한 N 질소가 전자가 부족한 카본 일기의 탄소를 공격해가지고 화학 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자가 있다면은 여기도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어떤 화학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구조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여기에 N 있었고 여기에 있던 질소 하나가 수소 하나가 여기 산소로 다 옮겨가가지고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수소 하나가 아니죠. H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메틸로 우레아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단 요소와 포름알데하이드가 만나가지고 다이메틸로 우레아 구조를 만드는 반응들을 하고,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메틸로 우레아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구조들은 계속적으로 이 자체적으로 포름알데하이드 이 다이메틸로 우레아 사이에 축합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다이메틸로 우레아 이 구조는 산촉매 조건에서 고분자 화합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지속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OH가 여기 있는 H가 빠져가지고 고분자 화합 반응을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반응을 그리면은 NHR이라는 쪽과 그 다음에 CH2O가 만나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CH 이런 식으로 계속 고분자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쪽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쪽도 마지막 쪽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교결합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만 그런 반응이 위에 부분만 가능할까요? 아니, 여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성 조건에서. 근데 이런 복잡한 고분자화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다이메틸로 우레아의 수산기로부터도 할 수도 있고 셀룰로스의 수산기도 여기에 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그러면 중간중간 이런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가 셀룰로스하고도 결합을 하는 거예요. 셀룰로스의 수산기하고도. 아니면 헤미셀룰로스의 수산기하고도 이런 결합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끓는 물 조건에서는 이 결합이 다시 끊어져 가지고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찬물 조건에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도입이 되더라도 아니면 물에 젖더라도 이 결합들은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구조인데 유사하면서도 다른 구조. 멜라민이 있습니다. 멜라민의 구조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요소 대신에 멜라민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한 결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멜라민은 백색 분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의 색을
흰색을 유지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하이드가 반응을 해가지고 멜라민이 메티올 멜라민 구조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티올 멜라민 구조는 아까와 유사한 반응으로 크로스링크를 하고, 그것들이 수지와 수지 사이에 크로스링크뿐만 아니라 수지와 섬유 사이에도 이런 크로스링킹이 일어나가지고 수지와 섬유 사이에 만들어진 크로스링킹 결합들이 물의 저항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경화가 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산성 조건에서 높은 온도에서 경화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요소 수지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강한 수변지력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 이하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5%까지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지들은 종이를 만드는 헤드박스에서 가장 가깝게 첨가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왜? 안 그러면은 다른 음이온을 띠고 있는 필러나 다른 것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공정성의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기의 헤드박스에서 사출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헤드박스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파이너리에다 집어넣는 거, 리파이너리에 집어넣는 건 가장 앞단계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단계 초기에 수변지력 증강제를 집어넣게 되는 것들은 금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 pH 조건은 산성 초지 조건에 해당되는 pH 4.5에서 5.3의 이런 그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를 적용할 경우 높은 수변지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멜라민의 구조예요. 멜라민이 이렇게 NH2, NH2, NH 구조는 요소와 비슷하지만 이 안에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멜라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름알데하이드 이 구조가 달라붙어 가지고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 부분에 하나가 달라붙으면 여기, 만약 두 개가 달라붙으면 여기, 세 개가 달라붙으면 여기, 이런 식의 구조가 됩니다. 더 많이 달라붙으면, 여기는 이제 세 개가 달라붙으면 6개가 달라붙을 경우, 하나에 2개씩의 포름알데하이드가 붙으면 이런 복잡한 헥사메티오롤 멜라민 구조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헥사메티오롤 멜라민은 멜라민 자체적으로도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 멜라민과 섬유 사이에 공유결합을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결합들이 수분에 깨지지 않고 남아서 수분 지력 증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멜라민 수지는 공장에 판매 회사부터 공장에 도달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도달해, 하나는 건조한 분말 형태로, 또 하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상 콜라이드 상태로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조 분말로 도입될 경우에는 약한 산에다가 잘 녹여가지고 그 특정 조건까지 에이징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산성 조건에서 이것들이 양이온 차지를 만들고, 이런 양이온 차지를 만드는 것들은 섬유에 잘 보류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 이하를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UFO 수지처럼 헤드박스에 가장 근접하게 해야지 잘 분포가 되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수지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나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는 산성 초지 조건에서 역할을 잘하는 수지들입니다. 중성 조건이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저하되는 수지들이고, 지금 설명드릴 수지들은 산성 조건보다는 중성 조건에서 작용을 잘하는 수지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이나 약한 알칼리 조건에서 경화가 잘 되고, 탄산칼슘을 사용하는 그런 중성 초지 조건에서 적합합니다. 그래서 에피크로로하이드레인과 폴리아마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웨스트랭스 성질을 부여를 합니다. 어떤 그룹인가 하면 아제티움 그룹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2차 아민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분자를 서로 크로스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분자 내에, 한 분자 내에 적어도 2개 정도의 아제티넘 그룹이 존재를 하면은 섬유의 카복실 그룹과 서로 크로스 링크를 해가지고 이런 수분 지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학 구조를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는 2개의 아민, 양쪽에 아민이 있는 구조와 2개의 에스테르나 엑시드가 있는 구조가 만나가지고 이쪽 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빠지고, 만약에 산이었으면 두 분자에 물이 빠지면서 폴리아마이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아마이드에 있는 NH하고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이 결합을 해가지고 3차 아민 크로로하이드린 구조를 만든 다음에 3하이드록시 아제티놈 그룹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섬유에 보류가 되는 부분이죠. 보류가 되는 양이온 사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섬유와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수변지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 폴리아마이드와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는 PAE 수지라고 약칭으로 하고, 이것도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는 pH 범위는 6에서 8로다가 중성이나 약한 알카리성 초지 조건에 해당되고, 너무 많은 캐다이온의 물질을 붙이면은 너무 다양한 애나이온 물질과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pH를 너무 높은 염기성 조건으로 가면은 이 고분자 자체 축합 반응에 의해서 섬유와 공유 결합을 만들기보다는 자체 축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최적 pH 6, 8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음이온 성질을 띠고 있고, 아니죠, 양이온 성질을 띠고 있고 섬유의 음이온과 잘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음이온성 첨가물들하고는 함께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에 잘못 다른 음이온성 첨가물과 함께 집어넣으면은 이게 섬유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섬유의 수분 지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이온성 첨가물과 결합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들이 성능을 잘 발휘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집어넣은 수변지력 증강제가 섬유와 결합을 해가지고 종이에 잘 보류가 돼야 됩니다. 빠져나가면 집어넣지만 소용이 없겠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보류, 아니죠, 수변지력 증강제는 언제 강도를 발휘한다고 했나요? 경화되는 과정에서 섬유와 고분자 사이에 가교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아니죠, 공유 결합이에요. 경화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경화를 시켜야지 수분지력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집어넣는 레진과 섬유와 기타 다른 물질에 의해서 이 레진의 리텐션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데, 음이온 트래시, 애나이오닉 트래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저분자량의 음이온 물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저분자량의 음이온 물질들이 비표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변지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가 섬유에 보류돼서 섬유에 공유결합을 하고 수변지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음이온 트래시 부분을 응집시키는 응집 처리제로다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수변지력 증강 능력들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준비하는 앞 단계에서 이런 음이온 트래시들을 잘 뭉쳐서 어떤 그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를 첨가를 해가지고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들이 섬유에 잘 보류가 되고 보류가 된 후에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공유결합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매개체로서 작용을 할 경우에 높은 수변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건조 단계, 그 다음에 건조된 후 그 롤러다 말려있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경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그 건조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수변지력 증강제하고 섬유하고 다른 화학적 환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유가 리텐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화가 잘 돼야 될 겁니다. 수변지력 증강제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 표면에 보류되는 형태와 유사한 경향들을 갖습니다. 초기에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값들이 점점 더 느려져가지고 나중에는 1차와 0차의 합으로 될 겁니다. 0차. 그래서 보류 효율 형태와 이 웨스트랭스의 효율 형태가 비슷한 그래프를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섬유에 많이 보류가 되어 있더라도 잘 경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그 수변지력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보류를 시켜야 되고, 보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애나이오닉 트래시 부분들, 음이온 쓰레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류가 된 후에는 경화를 잘 시켜가지고 보류된 수변지력 증강제들이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펄프의 어떤 요소들이 수변지력 증강제에 흡착에 영향을 미칠까요?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섬유는 음이온이고 수변지력 증강제는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럼 섬유 내에 음이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펄프 내의 음이온은 카복실 그룹. 이 카복실 그룹은 어디에서 와요? 자일란에 붙어 있는 우라닉 엑시드. 그 다음에 기계 펄프나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레진 엑시드나 패티 엑시드에 약간 들어있고, 그 다음에 TCM표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 설포닐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프의 농도나, 그 다음에 믹싱 조건에서 이 수변지력 증강제가 섬유와 컨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한 흡착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질을 얼마나 잘 희석을 했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수변지력 증강제를 희석을 안 해, 희석 정도가 약하다면은 부위에, 어떤 특정 부위에 몰려 있을 확률들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펄프를 리파이닝을 잘한 경우에는 섬유 표면에 피브릴화가 잘 돼가지고 이런 그 수변지력 증강제가 섬유 표면에 골고루 흡착될 확률들이 많아집니다. 이 수변지력 증강제가 섬유 표면에 골고루 흡착될수록 그 골고루 수변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특정 부분에만 수변지력 증강제가 많이 붙어 있고 특정 부분은 없다면은 없는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외부에서 응력을 가했을 때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분지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섬유에 잘 리텐션이 돼야 되고 잘 경화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수분지력 증강제가 섬유에 골고루 퍼져야지만 높은 정도의 수분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화학적인 환경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염소나 기타 물질들의 이물질들의 농도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성 조건을 선호하는 수분지력 증강제와 중성 조건을 선호하는 수분지력 증강제가 있는데, UF 수지나 MF 수지, 요소 포르말데하이드 수지나 멜라민 포르말데하이드 수지는 산성 초지 조건을, 그 다음에 PAE, 폴리아민과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이 결합된 PAE 수지는 pH 6에서 8 조건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UF나 MF 수지는 pH 4.5에서 5.5 정도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pH 조건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온도와 PAE의 성능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아마 자체 축합을 많이 할 거예요. 자체 축합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축합이 끝나면은 섬유와 축합할 기회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애나이오닉 트래시, 음이온 쓰레기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방해 물질들이 많으면은 이런 수분지력 증강제가 섬유에 보류되기보다는 방해 물질과 결합을 해서 어떤 방해 물질의 응집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분지력 증강제가 섬유에 잘 달라붙고, 그 다음에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겁니다. 이 그림은 NaOCl이죠. 이거는 Cl2를 NaOH에 녹여놓은 락스 또는 하이포크로라이트에 해당되는 건 차염소산 농도와 이 웹스트렝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차염소산 농도가 ppm 단위예요. 이런 ppm 단위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 안에 어떤 표백을 썼거나 치료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굉장히 이 수분지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될 겁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계열의 표백제들이 1970년대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는 표백제였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 관심이 커지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표백 공장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성질들이 바이오사이드로다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생물 처리를 해서 첨가하는 경우 소량이 남아있더라도 이런 수분지력 증강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적정 pH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두 가지. 이 부분은 산성초제, 이 부분은 중성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만드는 조건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산성초제 조건에서는 UF 수지나 MF 수지를 사용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중성초지 조건인 경우에는 UF나 MF 수지보다는 PAE 레진을 사용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카복시메틸 셀룰로스를 첨가하면 수분지력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웹스트렝스가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드라이 스트렝스도 향상되었죠. 카복시메틸 셀룰로스를 집어넣는 경우 카복실 메틸 셀룰로스에 의해서 카복실 메틸 셀룰로스와 섬유 사이에 결합되고, 그 다음에 이 카복실 메틸 셀룰로스의 카복실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섬유의 보류가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카복실 메틸 셀룰로스는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만약 여기에 카복실 메틸셀룰로스는 CH2, O, CH2, COOH 이런 형태로다가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복스 메틸레이션 과정에서 여기에 OH기에 CH2CO가 예, 와서 붙기 때문에 이런 예, 새로 만들어진 이런 이 카보닐 그룹, 카복실 그룹들이 이 예, 수변지력 증강제의 보류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 폴리아민, 그 다음에 에피크로로하이드레인은 예, 건조 온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건조 속도와 이 경화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높은 건조 온도에서 잘 경화가 되면은 이 수변지력 효과를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요즘 고속초지 조건에서는 건조된 후 바로 롤로 말려가지고 전기가 보관되는데 그때 예, 롤로 보관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예, 건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경화가 잘 될 겁니다. 예, 건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60도에 건조했을 경우, 75도에 건조했을 경우, 90도에 건조했을 경우, 예, 105도에 건조했을 경우. 예, 그 수변지력이 예,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고속초지 조건에서 초지기 안의 온도는 예, 건조기 최종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예,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고 그 다음에 롤러 말아서 보관을 하다도 충분히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초지 조건에서는 경화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실 조건에서 건조 온도를 달리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에 예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그 수변지력 증강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조 자료를 가지고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습도와 관련되는 수변지력 증강제 시장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가정용 at home 시장과 away from home 해가지고 AFH 시장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종이들은 북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가 50% 정도를,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이 미국의 경우는 약 34% 정도를, 그 다음에 얼굴에 사용하는 티슈가 6%, 냅킨이 8%, 그 다음에 다른 용도가 1%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의 약 3분의 2는 이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등급이고 그 다음에 가정 이외에서 사용하는 등급은 3분의 1 정도인데 타월 등급이 42로 더 많고 토일렛 티슈는 33, 그 다음에 냅킨, 세니타리 프로덕트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사용하는 그 화장지는 마찬가지로 약 6%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한국에서도 페이퍼 타월을 여러 번 빨아서 쓰거나 하여간 알뜰하게 사용을 하는데 집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 밖에 away from home의 경우에는 만약에 수분지력 증강 처리를 하는데 제품을 사용할 당시에만 수변지력 효과를 가지고 있다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지 한 5분 지나거나 이러면은 수변지력 증강 효과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수변지력 증강 처리를 하면은 다시 리펄빙을 해가지고 섬유를 회수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공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공정 장애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수변지력 증강 처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순간 수변지력 증강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순간 수변지력 시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시장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가 걸려가지고 페이셜 티슈를 가지고 코를 풀었어요. 이 종이가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코에 코를 풀었는데 그게 손에 다 묻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코를 푸는 동안에는 이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는 수변지력 증강 효과가 없어지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러한 시장들이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 시장입니다. 우리가 퍼머넌트한 웨스트랭스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지를 재사용할 경우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그걸 잘 풀어지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이포크로라이트예요. 차염소산, 락스, 하이포크로라이트, 차염소, 락스를 사용해야지만이 이런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처리된 종류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아마 내가 만드는 종이에 차염소산을 사용해야 했다고 하면 유럽에는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한 환경 규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 특히 퍼머넌트 수변지력 증강제들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축합을 하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헤드박스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헤드박스 근처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헤드박스 근처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투입한 지료들이 전부 수변지력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하나도 화이트워러, 백수로 다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가 백수로 다 빠지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디포지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탈수가 잘 안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펠트나 이런 데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가 만들어진 뒤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들어서 그 남는 부분들을 잘라내겠죠. 그 부분들을 다시 펄퍼에 집어넣어 가지고 섬유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점들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퍼머넌트가 아니라 여기가 템퍼러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은 템퍼러리 웨스트랭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템퍼러리 웨스트랭스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 구조들인데 아크릴 아마이드에다가 다이메틸 다이에아릴 암모니움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팸을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에다가 글라이옥살이라는 이런 구조의
화합물을 첨가를 해가지고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아크릴아마이드 부분의 일부가 여기랑 NH2랑 여기 OH 기 사이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부분에 글라이옥살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 글라이옥살에서 온 수산기 3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섬유에 붙어 있는 수산기들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섬유와 수소결합을 하겠죠. OH기가 OH기가 수소결합을 하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여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 막아주는 동안에는 이 수소결합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 막고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물이 여기를 침투해 들어오면 그때 이 섬유와 글라이옥살의 수산기 사이의 수소결합들은 깨지고 그러면은 그 순간 수분지력 그 강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되는 동안에는 수분지력 증강제 효과를 발휘를 하지만은 이런 결합들이 깨져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수분지력 증강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 수분지력 증강제로 작용을 합니다. 화학거주를 다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단계와 글라이옥살과 만나가지고 여기 NH2 부분과 OH 부분 사이에서 물이 빠지고 이 부분이죠. 이런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글라이옥살레이티드 폴리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산기 부분과 셀룰로스 사이에 수소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결합은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건조지력 증강제와 다른 부분들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그 백본이 일부나마 물의 침투를 막아줘서 이런 수소결합이 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아주는 효과가 반감한 다음에 물이나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글라이옥살 부분과 셀룰로스의 수산기 사이의 수소결합은 끊어지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수소결합이 끊어진다면은 수분지력 증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차를 두고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침투에 오른 동안까지만 수분지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양이온성 글라이옥살레이티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입니다. 그럼 이런 계열들은 우리가 원하는 단계의 다양한 그 양이온 차지를 할 수가 있고, 좋은 점으로는 제품이 오래가요. 여러분들 이걸 사다가 통 안에 넣어둬도 굉장히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범위가 pH 4.5부터 7.5입니다. 이건 어떤 점에 유리할까요? pH 4.5부터 7.5는 산성 초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 중성 초지에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아크릴아마이드에다가 글라이옥솔레이트 처리한 수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건조지력과 수분지력이 전부 다 형성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수분지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시 섬유를 회수해서 사용할 경우 리펄핑 할 때 이런 종이를 다시 풀어서 섬유를 회수할 때 물에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수분 지력 처리하지를 않은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펄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평량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파이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건조지력 아니죠, 순간 수분지력 증강제를 처리를 하면은 이것이 보리 향상제나 탈수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지기의 그 속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서 발생하는 그 린팅이나 더스팅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컨버팅 할 때 효율도 향상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자신을 못해요. 이 부분은 이런 그 글락시올레이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들어서 파는 어디죠? 캐미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캐미라에서는 모든 좋은 점만을 나열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순간 수분지력 증강제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캐미라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 어떠한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험실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부분은 건조지력 증강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브랭크고, 두 번째는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지를 뭐 적당 수준 첨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MC하고 PWS 아까 그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지에다가 CMC를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더 효과를 향상시킨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템포러리 웨스트랭스를 집어넣어서 1은 퍼머넌트 웨스트랭스고 3은 템포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비교한 결과들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지력은 막대 그래프고 건조지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분지력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은 30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꺼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물에 담갔다가 꺼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머넌트 그 웨스트랭스를 1 섞고 그다음 템포러리를 3 섞은 경우 뭐 앞에서 제시했던 립벌빙이 잘 된다거나 그런 효과들은 좀 줄어들겠죠. 여기 뭐 30분 담갔는데도 웨스트랭스가 그대로 되니까. 하지만 그 템포러리 웨스트랭스 레진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마 30분 지나면 이 커브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웹 텐사일 스트렝스가 이거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펄퍼에서의 어떤 그 리펄핑 성능을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브랭크는 그냥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는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지를 넣은 거고, 여기는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지에다가 CMC를 20% 집어넣은 거고, 이것은 웨스트랭스 1에다가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지 1에다가 템포러리 웨스트랭스 수지 3을 집어넣은 경우인데, 그 30분 동안 담가둔 후에 웨스트랭스가 제거되는 정도가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경우, 펄퍼에다 집어넣었을 경우 이것은 여기 해당되는데 약 2분 정도 걸리는데, 그 템포러리 수지를 집어넣지 않는 것은 약 3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뭐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그 과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유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코밸런트 번들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공유결합을 만들어 수소결합을 만들지 않고, 이것은 건조지력, 이것은 수분지력. 그 다음에 수분지력 증강제를 넣으면 고분자 물질이 경화를 시켜서 수빈이 되더라도 수소결합이 파괴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조지력 증강제에 비해서 수분지력 증강이 처리됐다는 것은 건조됐을 때의 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15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등급이 있는데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와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 그리고 폴리아민 에피크로로하이드라는 계열이 있는데,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는 요소와 포름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계속 경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화는 수지 자체에 수지 내 그 공유결합도 있지만은 수지와 펄프와 사이에 공유결합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수지와 펄프 사이의 공유결합이 결국은 수변지력 증강입니다. 수변지력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요소 수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멜라민 수지는 조금 다른 이런 이 부분들은 유사하지만 요 안에 네트워크 구조를 탄소와 그 질소 사이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그 컨주게이션 구조가 좀 다른 요소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를 만들면 6개까지의 이런 그 메티올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메티올 그룹들이 인접한 메티올 그룹과 메티올 그룹 사이에 탈수 축합에 의한 공유결합도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된 메티올 그룹과 섬유에 있는 수산기 사이에 탈수 축합에 의한 그 에테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이 되고 수변지력을 증강시키는 요소들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성 조건에서 사용하는 폴리아마이드와 그다음에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이 합쳐진 PAE 수지는 윗단계는 폴리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에스테르 결합이나 양쪽에 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양쪽에 아민을 가지고 있는 게 결합을 해서 폴리아마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아마이드는 에피크로로하이드린과 결합을 해서 3차 아민 구조를 만드는데, 이 3차 아민 구조와 이 부분이 다시 여기와 결합을 하면서, 아니죠,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결합을 하면서 여기가 4차 아민 구조가 되고, 이 4차 아민 구조가 되면서 양이온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나머지 부분, 이 질소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와 자체 축합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섬유와 축합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 결합들은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 수분 지력 증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저 pH는 산성 초지의 경우에는 4.5에서 5.3, 그 다음에 거기에 UF 수지나 MF 수지를 사용하고, PAE 수지는 6에서 8 정도의 pH 범위를 갖게 되고, 중요한 요소들은 얼마만큼 리텐션이 되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리텐션 데이터들이 어떻게 경화되는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수분지력 증강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잘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카복실 함량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펄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컨택 타임이 높거나, 아니면 수지를 잘 희석시키거나, 펄프가 리파이닝이 잘 되어 있으면 흡착이 잘 됩니다. 다음번에는
화학적인 환경으로는 이물질들, 아까 얘기했던 하이포크로라이드가 적거나, 그 다음에 적절한 pH나 그 다음에 음이온성 쓰레기가 없는 조건에서 작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aOCl, 하이포크로라이드는 ppm 단위에서도 수변지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 포르말데하이드 수지와 멜라민 포르말데하이드 수지는 산성 조건을 선호하고, 거기에 비해서 PAE 레진은 중성 조건에서 작용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CMC 처리를 하게 되면은 CMC의 카복실기, 여분의 카복실기들이 CMC에 의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CMC들이 수변지력 증강제와 섬유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CMC 처리를 하면은 건조지력과 수변지력 모두 향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 수변지력 증강제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건조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이제 건조 온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는 가정용보다는 가정 이외의 용도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에 수변지력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아크릴아마이드와 양이온을 만들어주는 다이메틸, 다이아릴, 암모늄 클로라이드가 만나가지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이온을 만들어주는 거죠.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어주는데, 글라이옥설이라는 화합물을 반응을 시키면 아크릴아마이드의 NH2 부분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화학구조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화학구조들은 글라이옥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펄프의 수산기와 수소결합을 하게 되죠. 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조지력 증강제와 다른 점들은 기다란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순간적으로 이 부분에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에 수분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장애의 벽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수변지력 증강제로 작용을 하다가 강력한 방어막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러한 글라이옥살 부분과 펄프 내 수산기 사이의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이러한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던 수변지력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 수변 처리가 된 것들은 어떠한 용도에 적합한가 하면은 다시 재사용할 때 리펄핑이 쉽다는 거죠. 기존에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처리된 것들은 하이포크로라이트를 써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공유결합들을 깨야 되는데, 공유결합들을 산화시켜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런 순간 수변지력 처리된 것들은 그러한 처리 없이도 효과적으로 결합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들로는 비교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산성초지 조건이나 중성초지 조건 모두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이런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의 장점이 될 겁니다. 강도적으로는 가격이 더 비싼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퍼머넌트 웨스트랭스 수진의 일부를 약 70% 정도를 템포러리 웨스트랭스 수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건조지력과 수변지력을 더 높게 한다고 캐미라에서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빨리
결합이 깨지고 그다음에 그 리펄퍼에서 다시 해섬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순간 수변지력 증강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종이를 재사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수변지력 증강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섬유의 충전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충전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